2. 준엄한 봄. 나는 노상에서 뜻밖에도 차광수를 만났다. 덜렁광창의 눈은 덧수 높은 근시경 밑에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환성을 질렀다. 차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선정도 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 팔로 안아들고 몇 바퀴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는 혁명을 하느라고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 고독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길림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성주, 조선의 노동운동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투쟁구호, 투쟁방법, 투쟁양상 모든 게 새롭고 생신하거든. 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투쟁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떻소?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핏발이 선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혁명가의 리상은 고사하고 일신의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적의 공세에 위축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가면서 동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산주의자로서의 모색을 계속하고 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기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리라는 광수동무의 견해에는 나도 동감이오. 그런데 그 기치란 무엇이겠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새 형해당을 창건해야겠다는 것과 무장투쟁으로 이행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어. 무장투쟁만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어. 조선인이 벌이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동원되는 거적적인 항전으로 발전해야 하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차광수는 내 말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김혁, 박서심 동무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동감이라고 하였다. 무장을 잡지 않고서는 조선을 구원할 수 없고 새로운 노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성숙된 요구였다. 일제의 파쇼적인 강권 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민족의 무권리와 빈궁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쳤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시아 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포갑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 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서 민족 재생의 길을 찾았다. 경제투쟁 일면으로 치우치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때 신흥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흥미있게 주시하였는데 그 파업도 전국적으로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파업단의 지도 밑에 탄광 검탄소와 사무소, 기계실, 발전실, 공장장 사택을 습격 파괴하고 탄광 군의 전선을 모조리 절단하였으며 인양기와 펌프를 비롯한 생산 설비들을 닥치는 대로 짓부셔버렸다. 탄광을 운영하던 일본 사람들이 2달이 걸려야 탄광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파업 노동자들은 회사 측에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폭동은 무장경관대의 개입으로 100수십 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 폭동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훗날 무장투쟁을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신흥지구에 들어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만나보았다. 조선노동계급의 투쟁은 조직력과 단결력, 지구성, 연대성의 측면에서도 종전의 운동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었다. 원산노동연합회에 망라된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노련의 지도 밑에 1만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달이나 완강하게 파업을 단행하였다. 원산 총파업 소식에 접한 전국의 노동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경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룡을 비롯한 국내 노조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산에서 수천리 떨어진 길림에서도 우리가 조직한 반일 노동조합 산하의 한성의 성원들이 원산노동연합회에 동정금을 모아보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나라 노동계급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산 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 노동운동 사상에 조선노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 놓았다. 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 총파업의 전 과정을 심중하게 주시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에 특기할 만한 투쟁이며 그들의 투쟁 경험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다 같이 참고하고 따라 배울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때 갱신된 노동연합회 지도부가 취업 지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 나갔거나 전국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 투쟁을 벌이었더라면 원산노동계급의 투쟁은 승리로 결석되었을 것이다. 나는 원산 총파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조선의 노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하고 영도할 수 있는 막스레닌주의 당을 한시 앞이 내와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기각층의 대중투쟁도 그 배경 밑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폭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적 폭력이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의 반혁명적 폭력을 타승할 수 있는 가장 승산 있는 투쟁 수단이었다. 적이 총칼을 휘두르는 조건에서 조선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교육, 문화, 경제, 지능을 통한 순수한 실력 양성 운동이나 노농대중의 쟁이나 외교 공작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었다. 원산 총파업과 신흥 탄광 탄부들의 폭동을 통하여 조선의 노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할 바 없이 두터워졌으며 그 과정에 나는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훌륭한 노동계급이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전투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느꼈다. 문제는 노선이고 지도였다. 시대의 주의에 맞는 옳은 노선이 있고 올바른 지도만 있으면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겼다. 파괴된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 정비하고 대중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을 일본 제국주의와의 결전에 하루속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조바심 때문에 내 마음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이러는 사이에 흩어졌던 동무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씩 나한테 모여들었다. 나는 길림지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반일노동조합, 농민동맹 핵심들과 마주 앉아 적들의 백색 대로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빨리 복구 정비하고 군중을 묶고 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차광수를 흥분시켰던 무장이라는 한마디의 말은 여기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무해 주었다. 우리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 국경 일대에서 공청사업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신속히 혁명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당 창건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벌일 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몇 가지 과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의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나도 신안톤에서 하룻밤 자고 인차 도나를 향해 떠났다. 내가 도나를 공작지로 정한 것은 거기가 동만 각 현들과 연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줄 만한 친지들이 여러 사람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폭동이 세차게 번져가고 있는 동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해주고 옥중에서 무르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세울 작정이었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허전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영문중학교 당국과 복교교섭을 할 터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길림에서 동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 박기백의 아들이다. 박우천은 그의 필명이다. 내가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박일파는 길림 법정대학을 다니면서 육일학우회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의 꿈은 법조계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그는 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백계 러시아 장교를 따라다녔다.
그가 백파장교와 접촉하는 것을 신생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기고 있던 우리 동무들은 나에게 그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외국어도 배워두면 혁명을 위해 큰 비천이 될 수 있으니 그가 백파장교를 따라다닌다고 배척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처사가 아닌가고 하였다. 해방 후 박일파가 똘스토이의 고난의 길과 같은 명작들을 많이 번역하여 덕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은 것은 학창시절에 로 공부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박일파와 마찬가지로 김혁과 박서심도 복교가 가능하다면 한 해 공부를 더하여 중학과정을 어떻게 하나 끝내라고 권고하였다. 리광한 교장이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니 김성주가 한 해 공부를 더 하겠다고 청원하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공부는 자숙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파괴된 조직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혁명을 외면하고 학창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권고에 응하지 않았다. 중학 공부를 단념하고 막상 길림을 떠나자고 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났다. 아버지가 생전에 저국에 나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옴동설안에 나를 홀몸으로 고향에 내보내던 일.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혀놓고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를 가르쳐주던 일.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성주만은 중학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뜻을이요 하루 세 끼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성주를 중학교에 꼭 보내라고 요원하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다. 졸업을 한 해 앞두고 내가 학교를 중도반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3년 동안 손끝이 모질라지도록 삭발레와 삭바느질을 하여 다달이 학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시며 동생들은 얼마나 허전해하겠는가.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며 학비를 보태주던 아버지의 친구들과 나의 학우들은 또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그러나 어머니만은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할 때에도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직업적인 혁명의 길에 나서려는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따르고 지지하였다. 그러니 아들이 설사 중학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반단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혁명을 위하고 내 나라를 위한 처사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육문중학교를 중퇴하고 인민들 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에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로부터 나의 지하활동이 시작되었고 직업적인 혁명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집에 문안 편지 한 장 전하지도 못하고 돈하러 가는 내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혁명에 전념할 때라고 하여도 한두 줄의 인사여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어도 보았지만 웬일인지 편지를 쓸 수 없었다. 나는 감옥에 잡혀 들어간 다음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내 신상에서 일어난 일을 집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1929년 겨울방학을 우리 집에 가서 보낸 동무들이 그만 내가 감옥에 간 전말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길림에 오지 않았다. 자식이 감옥에 들어갔다면 천리 밖에 있다가도 보따리를 끓여가지고 와서 간수들에게 면회를 시켜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어머니들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참을성을 발휘한 셈이었다. 아버지가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를 때에는 나까지 데리고 몇 번씩 면회를 가던 어머니가 10년 후 아들이 옥중 생활을 할 때 단 한 번도 감옥을 찾지 않았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안도에서 나를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는 감옥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감옥을 찾아오지 않은 거기에 바로 어머니의 참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절창 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오히려 성주가 괴로워할 수 있다. 내가 면회를 간대야 그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는가. 앞에는 넘어야 할 고개도 많은데 첫걸음에서부터 인정에 끌리면 그 애가 장차 걸음을 똑바로 걷겠는가. 옥중에서 고독을 느끼더라도 차라리 면회를 가지 않는 것이 그 애를 위해서는 리로울 것이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부터 면회를 단념할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나는 이 사실에서 순수한 보통 여성으로부터 혁명가로 성장한 강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넓은 세상에 나서고 보니 이제는 학교의 메인 몸도 아닌데 집에 가서 담은 며칠만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도나 땅으로 결연히 발걸음을 옮겼다. 도나에서 서남쪽으로 60리쯤 가면 사도항구라는 산간 마을이 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담당한 공작지였다. 내가 감옥에 갇힌 후 길림에서 일어난 검거의 선풍이 무성에까지 미쳐오는 것을 예방하려고 공청, 백산청년동맹, 분여회 조직들의 망라되어 활동하던 여러 세대의 집들이 안도와 도나 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어머니 자신도 추운 겨울날 형곤 삼촌과 함께 동생들을 데리고 안도 땅으로 이사하였다. 그 당시 동만으로 이주한 수십 세대의 집들 중 6세대가 사도항구의 자리를 잡았다. 그 6세대 가운데는 고재봉인의 일가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의부 급비생으로 무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고재봉은 백산학교에서 교편도 잡고 독립군에 입대하여 무성지구 별동대 지휘관으로도 복무하였다. 그는 반일군중단체의 핵심이었다. 그의 손아래 동생 고재룡은 화성의숙 시절의 나의 동창생이었다. 훗날 그는 양정우 부대에 참군하였다가 몽강인가 림강에서 전사하였다. 고재봉의 막내 동생 고재림은 백산학교를 졸업한 다음 길림 육문중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공청활동을 한 사람이었는데 1930년 봄부터는 만철의학전문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길림에 있을 때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씨 문중 사람들은 원래 무성에 있을 때부터 우리 집과 각별히 가깝게 지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을 돕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객주업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었다. 소남문거리 우리 집으로는 그때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수없이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우리 집에서 침식을 해가며 며칠씩 묵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시중을 하느라고 손에서 쌀한밥과 물동이를 놓을 새가 없었다. 이것이 군벌의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재봉의 어머니 성계심, 고재봉의 어머니는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님, 댁에서는 이제부터 손님들을 치르지 말아주시우다. 지금처럼 댁에 사람들이 끓게 되면 김 선생 신상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다. 무성에 오는 독립군 손님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으니 무리무연대에 오는 손님들은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우다. 이 일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고재봉의 어머니를 크게 신임하게 되었으며 나도 고재봉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백산학교가 폐교된 후 우리 어머니가 교사로 쓸 건물을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때에도 고재봉이네는 자기 집 웃방을 교실로 쓰라고 선뜻 내맡겼다. 고재봉은 사도항구에 온 지 반년도 안 되었지만 그동안 동흥의숙을 설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부백가장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사도항구와 그 주변 마을들에 공청과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고 계속하여 반일분여회와 농민동맹을 조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재봉의 어머니는 내가 가자 너무 반가워 눈물을 흘리며 무성시절을 회상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감옥살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석방되어 사도항구로 거쳐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모색은 예전과 다름없으나 부종이 있고 병색이 짙은데 집에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이 집에서 한 달 가까이 신세를 졌다. 고재봉이 어머니가 그때 나의 몸을 추세워주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는 보리쌀에 좁쌀을 섞어 지은 밥에 산나물을 묻힌 찬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내 앞에 끼니마다 독상을 차려주면서도 음식이 초라해서 안 됐다고 미안해하였다. 생소한 산골에 와서 객주업도 하지 못하고 첫해농사를 방금 시작한 데다가 외손자들까지 와서 도부살이를 하는 그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무성 시절부터 나의 식성을 잘 알고 있는 성계심 어머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다는 분투를 구해다가 나에게 국수를 눌러주었고
거제봉은 don화현성에 가서 저렴한 성호까지 사다가 밥상에 놓아주었다. 거제봉의 매부는 부정에 특효가 있다는 상고를 잡으려고 새벽마다 샘터에 나갔다. 이 일가의 지성으로 내 건강은 빨리 회복되어 갔다. 거제봉은 안도에까지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왔다. 사도항구에서 안도까지 200리가량 되었는데 그는 이 먼 길을 하루 동안에 가내군 하였다. 거제봉은 소설 림곡정에 나오는 황천왕동이처럼 하루에 300리를 걷는다고 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 도나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 철주가 거제봉을 따라 사도항구에까지 왔다 갔다. 철주는 어머니의 편지와 내가 입을 속옷을 가지고 왔다. 나는 그 편지를 보고 무성을 떠난 집 식구들이 그동안 구안도, 성강, 구안도 소문 밖에 있는 마춘욱이네 집에서 곁방살이를 하다가 훅룡초원에 이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구안도에 계실 때 마춘욱이네 집에서 재봉기를 세내어 삭바누질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훅룡천에 가서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조는 세고장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중강, 림강, 팔도구, 무성과 같이 큰 강을 낀 시가지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볼방과 철도에서 멀리 떨어진 안도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이었고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서름서름한 고장이었다. 형님, 감옥에서 나온 다음 무성에는 들려보았나요? 그때 철조는 나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였다. 들리고 싶었지만 들리지 못했다.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도나로 거쳐온 내가 무성에 어떻게 간단 말이냐. 무성 사람들이 형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어요. 우라형은 형님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곤 했어요. 무성 사람들이 참 좋았죠. 동생의 목소리는 무성 시절에 대한 그리움에 푹 젖어 있었다. 그럼 좋고 말고 무성에 두고 온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곤 해요. 형님이 그쪽으로 가실 기회가 생기면 우리 동무들을 꼭 만나보라요. 그렇게 하자꾸나. 그래, 안도에 와서도 새 동무들을 많이 사귀었니? 아직 많이 사귀지 못했어요. 안도에는 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철주가 세고장에 와서도 무성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 그리움 때문에 안도 생활이 깊숙이 발을 잠그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지낸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애수에 잠긴 듯한 동생의 눈과 쓸쓸한 얼굴 표정이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었다. 그 나이의 망향 소년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현실에 대한 일정의 반감의 표시라고나 할까. 동생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어쩐지 내 마음까지도 어수선하게 하였다. 철주야,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듯이 훌륭한 혁명가에게는 좋은 고장 나쁜 고장이 따로 없단다. 안더라고 왜 좋은 동무들이 없겠느냐. 동무란 건 찾아낼 탓이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지 않더냐. 동무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캐내듯이 찾아내야 한다고. 좋은 동무들을 많이 찾아내서 한번 안더를 멋있게 개척해봐라. 너도 인젠 공청생활을 해야 할 나이가 아니냐. 나는 공청에 감행할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동생에게 거듭 강조하였다. 알겠어요. 형한테 걱정을 끼쳐 미안해요. 동생은 표정을 가다듬고 엄숙한 기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후 철주는 인차 공청에 감행하였다. 나는 사도항구에 머무르는 기간 거제봉, 거제령 동무들을 도와 소년탐험대와 농민동맹, 반일분협회를 모아주는 한편 동남만 각지에 널려있는 혁명조직성원들과의 연계를 짓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제봉을 통해 영정, 화령, 길림의 연락서에 보낸 나의 편지를 받고 김혁, 자광수, 계영춘, 김준, 최수항, 김중건 등 10여 명의 동무들이 사도항구로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지휘성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동만을 뒤흔들고 있는 폭동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폭동의 주력을 담당한 것이 바로 만주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폭동으로 선동하고 인도한 것이 한빈, 박윤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중국 땅에 전당하려면 실천투쟁에서 공로를 세워 그 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에 골기하라고 호소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동북지방에 있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의 일국일당제 원칙에 따라 당 재건운동을 포기하고 중국 땅에 적을 옮기기 위한 공작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을 때였다. 중국 땅에서도 실천투쟁을 통한 검열과 개별적인 심의를 거쳐 개인의 자격으로서만 당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 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포하였다. 이런 때에 국제당에서 내려온 사람들까지 폭동을 선동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중국 땅에 전당하려고 애쓰던 만주 총국 소속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야욕과 탐의적 목적을 앞세우면서 인민들을 무모한 폭동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청산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까지도 청산하였고 지어는 학교와 발전소에까지 불을 질렀다. 5.30 폭동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중국의 반동군벌들로 하여금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 운동과 반일 애국투쟁을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주었다. 만주의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흉룡가들은 가혹한 백색 테러의 대상으로 되었다. 군중들은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농촌과 산간 오지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신년의 대토벌을 방불케 하는 참사가 동만 각지에서 벌어졌다. 유치장과 감옥들은 모두 폭동군중으로 차고 넘치었다. 수많은 폭동 관계자들이 조선으로 압송되었다. 그들은 서울에 끌려가서 모두 극형과 중형을 언도받았다. 봉천 군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관계에 넘어가 폭동군중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조중인민들 사이에 리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들이 동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만주 땅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군벌의 우두머리들은 그 선전을 그대로 거짓듣고 조선 사람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은 일제놈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폭동군중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다. 우둔한 군벌은 공산주의자와 일제의 앞잡이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었다. 5.30 폭동 기간에 체포되고 살해된 사람들은 실로 수천 명에 달하였는데 그 대다수가 조선 사람이었다. 피검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였다. 폭동으로 하여 우리의 혁명 조직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동을 계기로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몹시 나빠졌다. 리립삼 노선은 훗날 중국 당내에서 망동주의 노선, 소부르자적 광증으로 평가되었다. 리립삼의 소베트 홍군 노선은 동북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모험주의적 노선이었다. 그해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 노선을 심각히 비판하였다. 국제당에서도 11월 16일부 소한을 통하여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적 오유를 비판하였다. 만주성당 조직에서는 성위 확대회의와 연석회의를 열고 리립삼의 오유를 비판하였다. 우리도 1931년 5월의 봄명월구 회의에서 리립삼 노선을 비판하고 좌경모험주의적 오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의 여덕은 그 후에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동북 일대 혁명투쟁에 영향을 주었다. 사도 항구에 모여온 청년들은 조선민족의 피가 아깝다고 통탄하였고 우리 혁명이 언제까지나 이런 혼돈속을 헤매야 하겠는가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폭동의 후과가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후과가 크다고 한탄만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한탄은 그만하고 각지에 나가서 조직을 복구하며 뒷수습을 해야겠다. 중요한 것은 정파분자들의 야욕을 발가내고 군중을 그들의 영향에서 떼내는 것이다. 그러자면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폭동은 비록 유혈로 끝났지만 군중은 그 과정을 통해 크게 단련되고 각성되었을 것이다. 조선민족은 이번 폭동을 통해 전투력과 혁명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하고 헌신적인 투쟁 정신에서 크나큰 힘을 얻었다. 이런 인민에게 과학적인 투쟁 방법과 전설을 가르쳐주고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밝혀준다면 우리 혁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동무들은 이런 호소를 듣고도 별로 큰 자국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한별동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대중을 공감시킬 만한 새 진로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런 노선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섬겨 바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야 한다. 내가 옥중에서 생각해둔 것이 있는데 동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차광수, 김혁, 박서심 등과 이미 토론한 바 있는 조선혁명의 로선상 문제를 내걸고 장시간에 걸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도황고 회의다. 이 회의에서도 내가 제출한 안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았다.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빚어진 참혹한 유혈은 나를 다시 한번 흥분시키고 각성시키었다. 나는 이 동란의 한복판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어떻게 하면 조선의 혁명군정을 피바다 속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을 역경에서 건져내고 승승장구하는 혁명회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줄곧 하였다. 혁명은 무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잘 조직되고 훈련된 혁명군대와 인민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2천만을 승리의 길로 향도할 수 있는 강령과 그 강령을 집행할 수 있는 정치적 참모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외의 정세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과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우리 민족이 더 많은 유혈과 참화를 당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며 1930년 여름에 바로 이런 전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색의 알맹이들을 목책에 쉼없이 정리해 두었다. 우리는 사도항구를 떠나는 조직성원들과 공작원들에게 맡은 임무를 시급히 끝낸 후 6월 하순에 카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하였다. 그 후 돈화에서 길동지구당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폭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파쟁분자들은 5.30 폭동과 같은 폭동을 또 일으키려고 계획하였다. 나는 5.30 폭동은 무모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그들의 계획을 반대하였다. 그해 봄 나는 옥중 생활에 이어 5.30 폭동까지 겪으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였다. 참으로 나의 일생에서 1930년의 봄은 잊을 수 없는 성장의 봄, 실현의 봄이었다. 이 봄에 우리 혁명은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였다.